시사톡톡 마지막 시간으로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삼성 라이온스와 대구 FC의 전반기를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준영 영남대 체육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권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프로팀의 얘기를 다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대구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 얘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시작하시죠. 네, 영상 보니까 뜨거움이 느껴지는데요. 자, 석 기자, 올해 KBO 리그 전반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전반기 마무리로 하는 내용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5연패로 끝났는데요. 현재 4일간의 짧은 올스타 브레이크 시즌 기간이 시작됐는데 상반기 먼저 성적을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삼성 라이온스 상반기 어땠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진짜 조금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올해 뭐 삼성 라이온즈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시작과 끝이 조금 아쉬웠을 뿐 뭐 상반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 44승 39패 2무 뭐 5할이 훨씬 넘는 성적이고요. 가장 단적으로 보실 수 있는 예라면은 지난해 삼성 라이온즈가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10위였습니다. 꼴찌였죠. 그거에 비하면 지금 4위라는 성적은 뭐 나쁘지 않은 결과고요. 물론 1위 기아 타이거즈한테 이제 3경기 다지면서 조금 그 격차는 멀어졌지만은 뭐 2위권, 3위권이랑은 한 게임 반 차이라서요. 충분히 추격이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많이 안 좋은 시기를 겪으면서 뭐 전반기 마무리했는데 이 기간 또 올스타 브레이크라는 시간이 마침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는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지금 끊어주기를 잘했다 이런 얘기 실험도 들리는데요. 한 교수님. 예. 지난해 삼성 라이온스 많이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고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뭐 말씀 방금 주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적이 좋지 않기도 했었고 그리고 올 시즌 전에 그 많은 전문가들이 뭐 최약체다, 이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원래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느냐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단장의 새로운 교체가 아닐까. 또 이 단장이 내부에서 이제 수입된 그 수혈되신 분이 아니고 외부 인사고 또 이 외부 인사가 국제 대회 경험이나 아니면 해설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신 분이라 가지고 좀 더 객관적이고 검증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프리시즌이나 시즌 초반에 가졌던 우려가 많이 기우로 지금 반명이 나고 있고 그리고 또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이 단장님께서 그 역점을 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역전패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그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불펜과 마무리 진도 강화했는 것이 많이 달라진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한꺼번에 고치면 좋겠지만 이 일의 순서를 두고 가장 먼저 하나씩 변경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번 시즌에 참 달라진 모습이기도 하고 또 코칭 스텝이 많이 변경된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지원되는 인력의 변경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 트레이너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컨디셔닝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이번 시즌에 많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고 또 여러 가지 구단 내의 인력 구조 개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삼성을
작년과는 현격히 다른 구단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보면 좀 부정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좀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팬들의 열화 같은 응원은 또 별개로 이러한 것들이 삼성을 좀 상대적으로는 좀 달라 보이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프론트 시스템 자체, 구단 체계 자체가 조금 선진화됐다는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분이 이종열 신임 단장이라고 하는데 석 기자 동의하십니까? 일단 단장의 변화는 지금 프로야구 뭐 10개 구단 다 단장에 따라서 팀의 성적이라든지 팀의 분위기가 좌지우지되는 게 뭐 지금 현재 KBO 리그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 뭐 메이저리그나 전체적인 야구의 분위기가 그렇고요. 프로 구단들에 있어서 어쨌든 단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경기 자체를 풀어가는 거는 이제 뭐 감독 그다음에 코칭 스텝의 몫이라면은 또 팀을 구성하고 팀을 만드는 역할에 있어서는 단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마 시즌을 이제 이어가면서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위기들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또 이제 신임으로서 처음 시즌을 보낸 이종열 단장이 이제 한 시즌을 쭉 꾸려가면서 지금 현재 이제 위기잖아요. 요런데 어떠한 또 카드들을 꺼낼지도 지켜볼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단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두 분 다 주셨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감독과 코칭 스텝 아니겠습니까? 한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박진만 감독 위기 체제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지난 시즌 초반에 이번 시즌이죠. 초반에는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런데 일단 코칭 스텝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월 후반이 들어가면서 이제 단기 레이스 같은 운영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의 구성도 많은 변화를 줬고 이런 것들이 6월까지는 꽤나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마다 또는 시리즈마다 업다운이 많긴 했지만 어찌됐건 3월 초반과는 다른 경기 운영을 통해 가지고 팀 성적이 좀 향상이 된 건 맞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팀이 현재 뭐 2위에서 4위 안쪽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뭐 성적이 말해주는 거니까 성적이 이렇게 좋고 또 그와 동시에 올해 또 올스타에 6명이 배출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박진만 감독 2기 체계에서는 아주 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우리 이제 KBO 리그에서 아마 가장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감독일 것 같아요. 아마 우승을 하고도 감독이 욕을 먹는 리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프로야구인데요. 박진만 감독 같은 경우 이번 시즌이 이제 지난해가 뭐 지지난해 물론 시즌 중반에 이제 감독 대행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난해 처음 스프링 캠프부터 이제 한 시즌을 쭉 꾸려봤죠. 그러면서 뭐 팀의 부상이라든지 전력상의 차질들을 겪으면서 한 해 동안의 어떠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시즌에 임했다는 게 일단 큰 것 같습니다. 뭐 그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좀 달라진 모습도 있었고요. 각각의 역할들이 서로 감독과 단장이 보완을 하고 이게 경쟁이나 견제가 아니라 보완을 하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효과를 봤고요. 반면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 또한 이제 그 체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한계에 이른 지점들인데 뭐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분석들을 하고 있고 아마 경기장에서 보신 분들은 좀 예전이랑 코칭 스텝 움직임이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점들이 아마 앞으로도 이제 그 박진만 감독을 중심으로 한 코치진들이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좀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번 시즌 전반기 보면 어린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이 꽤나 본인이 맡은 역할을 잘해서 삼성 라이온스가 원래 애초에 하위권으로 평가되다가 지금 좋은 성적을 내는 여러 가지 뭐 동력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세대 교체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보면 왕조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 재건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한 교수님 보시기에는 세대 교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라고 평가하실 수 있나요? 세대 교체가 아직 뭐 제대로 됐다라는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 근데 확실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월 이후부터 해서 여러 조합을 지금 많이 테스팅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좋게 결과가 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상승적이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뭐 성공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뭐 김현준 선수나 김영웅 선수나 여러 선수들이 좀 많이 주축으로서 좀 참여하고 있다. 삼성의 이 앞으로는 세대 교체에 대한 좀 판단을 내릴 정도의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네, 봅니다. 아주 희망을 걸어볼 만한 네, 정도로 그렇습니다. 세대 교체가 석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 세대 교체라는 게 이제 잘 준비돼서 성과에 이르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아주 우연한 계기로 그 결과를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후자 쪽이죠. 왜냐하면 김영웅 선수 같은 경우 이재현 선수 부상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대체 자원으로 스프링 캠프에서 일단은 시즌 준비에 이제 주전 멤버로서 시작을 했는데 뭐 김영웅 선수는 단언컨대 아마 삼성 라이온즈의 올해 최고의 뭐 히트 상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이 주춤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영웅 선수의 약간의 부진 그리고 부상이 같이 결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거의 자신의 첫 커리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팀의 소문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경기에 임하는 태도, 훈련에 임하는 태도부터가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런 어린 선수들의 좀 파이팅이 팀 전반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김영웅 선수부터 뭐 이재현 선수도 그렇고 또 김지찬 선수 이런 선수들이 팀의 성적 그리고 인기 이런 것들을 끌어가고 있는 요소란 점이 삼성이 이제 세대 교체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른 팀들도 이 어린 선수들의 활약을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면 삼성이 현재까지는 그 조합이 잘 맞아서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 한화 이글스 팬들을 흔히 이제 참을성이 워낙 팬이 성적이 안 좋아도 팀이 성적이 안 좋은데도 여전히 응원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삼성 라이온스 팬들도 꾸준히 구장을 찾았던 분들은 거의 뭐 보면 보살 수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는 보답이라도 하듯이 야구장에 응원할 맛을 느끼게 해줬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삼성 라이온스가 이렇게 뜨거운 인기를 누리는 제일 중요한 이유 석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기력이 일단 좋아진 측면도 크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프로 스포츠는 성적이 많은 것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근데 올 시즌의 인기는 뭐 비단 올 시즌뿐만 아니라 지난해 성적이 안 좋을 때도 삼성이 나쁘지 않은 팬 동원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분명 삼성은 지금 현재 하나의 좀 문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요. 이종열 담장 부임 이후 그런 부분에도 힘을 많이 주긴 했습니다. 뭐 삼성 팬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8회에 울려 퍼지는 엘도라도 이 응원가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뭐 뉴스가 여러 꼭지가 나왔고 팬들한테 지금 경기를 이기든 지든 8회를 기다리는 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응원을 하기 위해서. 경기 전에는 또 블루 모먼트라고 해서 3루 익사이팅 존 이 그물을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팬들이 선수들한테 사인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예매 경쟁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지금 티켓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팬들과 선수 또 팬들과 어떤 응원의 문화가 접점들을 만들어가면서 삼성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전반기 지금 42경기를 홈에서 했는데 그중에 12번 매진이 됐고요. 평일도 이제 바로 직전 시리즈 기아와의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7,000 관중 정도가 두 경기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완벽한 문화로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뭐 이종열 신인 단장에 대한 이야기가 뭐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지만 뜨거운 인기를 누리게 되는 게 아까 석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성적이 좋고 그럼 성적은 왜 좋으냐라고 봤을 때는 이종열 단장의 여러 가지 테스트나 실험이 지금 좋은 결과를 아직까지는 만들어내고 있고 또 그것이 그 시즌 초반까지 아무도 예상 못했던 그 반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팬들이 더욱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O 전체만 놓고 봐도 벌써 600만 명이 넘었는데 이것은 예전 같은 140경기가 넘어간 이후의 숫자가 벌써 전반기에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한 우리 삼성 라이온즈로 놓고 보면 두산, LG, 기아 다음으로 많은 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산, LG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아주 많은 팬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경기장도 크긴 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쭉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삼성 라이온즈의 팬들이 아주 로열티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시즌 특히 대삼성 라이온즈의 다른 팀들이 절대적 우세 또는 절대적 열세를 만들어내는 팀이 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지난 타이거즈와의 시리즈는 좀 가슴 아픈 면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베어스와의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은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스포츠의 고유한 매력이 아마 삼성 라이온즈의 인기를 좀 견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즐길 거리가 그만큼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즐길 거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 대구에 있는 3대 프로 스포츠가 지금 관중이 성적과는 상관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또 인기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문화로서 즐길 거리 좋은데 팬들은 항상 묻고 싶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을 야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석 기자? 지금 상황에서 가을 야구를 진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굉장한 분노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잘했던 성적을 많이 맛봤죠. 왜냐하면은 선두 추격을 막 거의 가시권까지 갔던 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는 거는 너무나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가을 야구는 반드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뭐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하위권 팀들도 지금 아무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한 상황인데요. 7월 달에 변수가 있다면 일단 군대 전역 선수들이 이제 각 팀에 돌아갑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가장 기대하는 선수가 이제 상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윤수 선수가 팀에 복귀를 하는데 뭐 선발로서 일단은 쓰일 걸로 보이지만 지금 불펜에도 좀 과부하가 있어서 불펜에 갈지 선발에 갈지 지켜볼 대목인데 일단 상무에서의 성적을 보면요. 뭐 엄청난 투구를 지금 선보였습니다. 그 삼진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 입대 전까지는 조금 제구력이나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서 김윤수 선수 가세가 기대가 되고요. 아마 삼성으로서 제일 고민이 외국인 선수 3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엇갈렸던 부분이 많았는데 일단 선발 2명은 확실하게 좀 안정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면 맥키넌 선수가 타율 자체는 3할 언저리로 오가는데 외국인 타자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어쨌든 좀 한 방을 쳐주는 묵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직까지 아쉽습니다. 맥키넌 선수가 지금 전반기 홈런을 4개 쳤는데 김지찬 선수가 홈런을 3개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하반기 가을 야구만 목표로 한다면 지금 전력으로도 어떻게든 결과를 내겠지만 가을 야구를 조금이라도 길게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될 걸로 보이지만 뭐 가을 야구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얼마나 좋은 위치에서 가을 야구를 갈지 모르지만 무조건 가을 야구는 간다. 석 기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작년에도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측을 좀 제법 틀려가지고 뭐 여러 군데에서 말을 듣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우리 삼성 라이온즈가 아마 결국은 뭐 제가 비판을 또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 4위에서 5위 정도로 결국은 수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우리가 항상 다른 팀들도 요즘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뭐 하나가 강점이 있다, 뭐 하나 약점이 있다가 아니고 거의 경기마다 또는 시리즈마다 업다운을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4경기를 했을 때 어떤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이 한 게임 또는 한 시리즈의 그 희비를 너무 이렇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좀 144경기를 장기적인 레이스로 좀 덤덤히 관리하는 일단 구단의 리더십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최근에 그 약점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지난 시즌 전에 굉장히 좀 중점을 두고 영입을 했던 중간 개투조와 마무리가 지금 여름이 들기 시작하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 구성, 뭐 체력 관리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외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은 압니다만은 뭐 현재까지는 성적이 일단 그것을 좀 상쇄하는 것을 보이기도 하고, 여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을 야구는 간다. 네. 그런데 한 4, 5위 정도로 가지 않을까. 네. 남은 기간도 두 분 말씀대로 기대를 하면서 가을 야구는 가는데
어느 성적으로 가느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다른 프로팀 대구 FC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대구 FC 전반기 어땠습니까? 뭐 위기가 컸던 전반기긴 했습니다. 그 최하위까지 자리했던 구간도 꽤 길었고요. 팀이 어려움을 겪었던 반증이 이제 시즌 중간에 감독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교체가 됐죠. 이제 최영건 감독이 물러나고 박창현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두권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고요. 한 1위부터 3위까지 또 8위부터 한 12위까지는 누구 하나 뭐 라운드마다 지금 순위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구 FC도 쉽지 않은 지금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7월 달이 어쨌든 홈 경기가 많습니다. 그 7월 달 홈 경기 많은 이 시기를 어떤 성적으로 보낼지가 조금 강등권에서 멀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고요. 팀 분위기 자체가 변화하고 또 뭐 새롭게 이제 가세하는 전력들이 있거든요. 부상에서 돌아온 바셀로스도 있고 역시 또 군대에서 전역하는 정치인 선수도 있고요. 또 그 새롭게 외국인 선수 영입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진다면 물론 대구 FC도 상승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강등권에 있는 모든 팀들이 전력 보강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앞으로 당분간의 순위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성적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당 관중은 10,000명이 넘었다면서요. 뭐 매진을 지금 6, 7번 돌파하고 있어서 그 지난해 기록했던 최다 매진 기록은 뭐 돌파할 거가 확실해 보이고요. 스플릿 라운드까지 간다면은 지금 그 삼성 라이온즈만큼 대구 FC도 티켓 전쟁입니다. 보기 좋은 자리는 사실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티켓 오픈하면은 빠르게 많은 자리들이 한꺼번에 쑥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 뭐 삼성이든 대구 FC든 팀 성적과 무관하게 이 하나로 문화로 자리 잡은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대구 FC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이 젊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새롭게 팬층이 좀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네, 올 시즌 대구 FC 한 교수님 예. 조금 성적은 아쉽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떤 점이 이렇게 약해지게 만드는 요인인지 예.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이게 약해진 것이 단순히 이제 순위의 문제긴 한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석 기자님도 말씀 주셨지만 야구도 축구도 모두 이제 한두 경기 차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이 약해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성적이 일단 뭐 10위권, 11위권 뭐 또는 12위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구설들이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대구 FC가 투입되는 연봉 순위로 보면 사실은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그리고 시민 구단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시민 구단이다 보니까 완성된 선수를 사오기보다는 젊은 선수들, 특히 우리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약 이제 23세로서 전 구단 중에 가장 낮은 편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또 시민 구단으로서의 지원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구 FC가 순위가 낮은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좀 자연스럽고 이것을 극복하는 단계로서 목표를 상위 스플릿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생존과 중위로 도약하는 것에 모든 리소스를 좀 투입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 대구 FC 하면 세징야 선수 제일 먼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도 이제 예전만큼의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선수 외국인 선수를 기용하는 거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석 기자 볼 때는 어떻습니까? 뭐 말 그대로 세징야 선수는 진짜 팀의 보배이자 고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징야 선수를 빼놓고 여기까지 올 수 없었거든요. 대구 FC라는 팀이. 근데 세징야 선수가 이 적은 팀의 어떠한 재정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팀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고 그 다른 선수들한테도 많은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브라질 선수들은 물론이고 국내 선수들까지. 그런 점에서 세징야 선수가 다소 주춤해진다고 해서 세징야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다가 또 올 시즌 첫 홈승리였던 광주전에서 본인이 뭐 도움과 득점 기록하고 그 60-60 대기록도 썼고요. 뭐 이런 점들이 세징야라는 선수를 절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문제는 세징야 선수가 어쨌든 언젠가는 더 나이가 들고 이 팀에서 점점 역할이 줄어드는 걸 대비해서 세징야 없는 포스트 세징야 시대를 대비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게 참 어려운 게 팀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다채로운 시도로 그 미래를 준비하겠지만 당장 1승이 급하고 한 경기를 지면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또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하기 참 어렵다는 게 대구 FC로서는 약간 양날의 검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한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구단으로서의 한계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근데 세징야 선수라는 존재 자체는 시민구단의 어떠한 한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세징야 선수를 도울 수 있는 그 주변에 흔히 얘기하는 국내 선수들의 자원풀이 어느 정도 같은 그 격차가 덜한 선수들이 많았다면은 그 부담이 덜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지점 같고요. 뭐 이거는 아마 구단 내에서 구단 프런트와 감독, 코치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뭐 시민구단이라서 이런 문제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한 교수님 추가적으로 외국인 선수 의존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 선수 특히 세징야 선수 같은 경우에 뭐 분명하게 에이징 커브가 온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해외 축구의 메시 선수가 그랬듯이 에이징 커브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뭐 선수를 조금 더 전방으로 그 수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고 양쪽 날개를 위로 많이 올리고 이런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저는 세징야 선수가 에이징 커브를 또는 구단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전술을 짜고 있다고 보이고 또 왼쪽에 있는 그 홍철 선수나 요신호 선수가 또 많이 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는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세징야 선수가 부상이나 또는 그 다시 복귀를 하고 나서도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K리그의 좀 뎁스가 또 그렇게 두텁지 못하다. 왜냐하면 농구와 비교를 해보면 농구는 한 선수, 외인 선수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셀러리 캡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기도 한데 11명이 하는 축구에서 외인 선수 한 명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우리의 수준이 아직은 조금 외인에 너무 그 의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구 FC 사령탑이 지난 4월에 박상현 감독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장 팬들 입장, 그다음에 구단 본인 또 감독 본인 입장에서도 현재 내고 있는 성적이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올 시즌 지금 촘촘하다, 굉장히 팀마다 이렇게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석 기자 볼 때는 올 시즌 남은 시즌 박창현 감독의 이번 시즌 예측 어떻게 하십니까? 박창현 감독 부임 이후 가장 달라진 게 이제 젊은 선수들의 기용이 늘어나고 과거의 수비 바탕의 역습이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이고 볼 점유율을 가져가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구 자체가 팬들한테는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는 맛이 좀 생겼죠. 왜냐하면 수비 위주의 축구라는 게 승리까지 없다면은 뭐 가서 봤는데 본 소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니까요. 근데 현재 박창현 감독 부임 이후로 4승을 했고 7패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2무가 있고요. 승리도 늘었지만 패도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수비 라인 자체가 헐거워지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수 조율이란 지점이 제일 고민이 될 텐데 그 대구 FC의 제일 어려운 부분은 미드필더 자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박창현 감독이 어떤 좀 묘책을 마련할지가 본인의 축구를 보여주기에는 어쨌든 시즌 중반에 온 감독이 완벽한 본인의 축구를 구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시즌을 치르면서 조금씩 완성을 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앞서서 본인도 본인의 축구에서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 축구긴에도 이 축구 지도자로서의 오랜 시간을 보낸 지금 K리그 감독들 기준으로 거의 뭐 제주 김학범 감독 다음으로 경험이 많은 감독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바탕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모든 팀이 하여튼 지금 뭐 거의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수단의 어떤 마인드 좀
이 절대 무너지지 말자 하지만 우리가 처지지 말자 이런 것들을 잘 독려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는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선수단을 잘 끌고 가고 있다는 평가는 있습니다. 네. 한준 교수님. 네. 대구 FC 올 시즌 예측 좀 해주시죠. 뭐 어떤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대구 FC가 단순한 기대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좀 현실적인 목표를 생존과 중위권 도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을 아주 냉정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거에 대한 전술과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9위 또는 뭐 10위 하지만 뭐 일단 일부에서 K1에서 생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기대에 찬 석 기자도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생존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또 구단주가 현재는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은 과거 경남 시절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라도 무조건 선수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구단주를 무서워하시는군요. 선수단이 무서워야죠. 저희가 무서워할 건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구단주 누군지 아시죠, 다들? 예. 이제 여태까지 야구 프로 축구를 짚어봤는데요. 왜 우리 대구에서 이렇게 뜨거운 프로 스포츠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잠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Not a soul up ahead and nothing behind. There's a desert in my blood and a storm in your eyes. Am I the king of nothing at all? And you're the queen of nothing at all. Well, I remember the fight and I forget the pain. I got my hand in your pocket and my key in your chain. Am I the king of nothing at all? And you're the queen of nothing at all. Through the wilderness, you and I, we walk into the emptiness. My heart is a mess. Is it the only defense against the wilderness? Cross my heart and hope to die. Taking this one step at a time. Got your back if you got mine. KBO 리그, K리그 둘 다 역대급 인기 흥행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주변에서 봐도 약간 문화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 게임이 있는 날은 라이온스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시내에 많아요. 그러면 오늘 야구 게임이 있구나. 그다음에 대구 FC 유니폼을 입고 이래 다니는 분들이 아파트 주위에서 보이면 오늘 축구 게임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니폼을 갖춰 입고 다니신단 말이죠. 이게 옛날에는 아주 열렬 팬들만 그랬는데 지금은 누구나 야구장, 축구장 가는 분들이면 뭐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그다음에 이렇게 뜨거운 프로 스포츠 시대가 된 이유를 잠깐 아까 한 교수님이 살짝 언급은 하셨는데 한 교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 뜨거운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습니다만은 뭐 이 주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스포츠를 대상으로 또는 스포츠를 활용한 연예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야구와 축구를 활용한 그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여러 방송들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야구와 축구 종목에 좀 접근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됐고 또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 주신 저지를 입는 것과 같이 사회적인 밈으로 발전되기도 했고 사실 저도 오늘 올 때 야구 얘기할 때는 야구 저지를 입고 축구 얘기할 때는 축구 저지를 입을까를 생각할 정도로 이게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고 또 그와 동시에 특히 우리 지역을 국한돼서 본다면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놀거리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스포츠에 대한 인기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예. 석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프로스포츠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양대 종목 야구와 축구가 다 관중 신기록을 쓰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그 코로나19의 이제 여파로 코로나19 시대가 이제 엔데믹 되면서 나타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억눌렸던 그 감정들이나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구들이. 근데 뭐 그거는 다양한 측면으로 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유독 프로스포츠 자체에 몰린 이유는 앞서 한준영 교수님 말씀처럼 그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다루는 요소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한때 그 모든 예능 콘텐츠가 먹는 것들에 집중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뭐 미식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때는 사람들이 맛집을 다들 찾아다니셨거든요. 물론 지금도 다니시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나타난 게 이제 연예인들을 데리고 해외를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해외여행이 원래도 많았지만 더더욱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는 앞서 말씀하신 이 연예인들이랑 은퇴한 선수들이 같이 야구 축구를 하는 시대를 넘어서 최근에 그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들을 보면은 연예인들이 관전하는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올리거든요. 관전하면서 뭐 그곳에서 먹거리를 즐기고 여행을 하고 그러면서 메인 콘텐츠로 그 경기를 보는 거죠. 결국은 이 콘텐츠 자체로 소비되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핫한 아이템으로 자리했고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다시 또 역으로 돌아서 SNS라든지 각종 사람들이 지금 소비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 콘텐츠를 다뤘을 때 하트가 좋아요가 제일 많이 눌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큰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관찰을 하실 때 여성 팬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두드러진다는 표현이 좀 작습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폭발적입니까? 전에 저 기억에 이제 삼성이 한국 시리즈를 자주 가던 그 시절만 해도 야구장에 가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남성분이 주축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구장 전체로 봐도 상당 비율이고요. 특히 각 팀의 주 수입원인 굿즈, 뭐 유니폼을 파는 그런 샵들을 가면은 저보다 동생인 여성분이 절대 다수입니다. 네. 우리 석 기자도 연배가 만만치 않으시니까요. 웬만하면 다 동생일 것 같은데. 한 교수님, 네. 여성분들이 폭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분들이 최근에 생활체육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한가요? 그렇습니다. 축구 하시는 분들 같은 네, 경우에도 네, 네. 그렇고 이거는 전반적인 어떤 프로 스포츠 관중의 증가세, 문화의 정착 과정에서 여성 팬들의 증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성 팬들이 증가됐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참여가 좀 아주 예전하고 비교를 하면 좀 터부시 됐던 부분이 지금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그리고 학교 체육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여러 여학생들이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사회로 연결되면서 여러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여성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네.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좋을 듯 합니다. 참 그 현상 바람직한 게 그래야지 이게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여가 문화의 하나의 그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짧게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교수님, 전국적인 현상 중에서도 우리 대구 지역의 스포츠 열기가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 전국적인 현상보다는 그래도 대구 지역이 딴 지역보다는 유독 프로 스포츠 열기가 강하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전체적인 예, 분위기 자체가 이게 그렇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다들 좀 스포츠를 좋아하고 이게 전국적인 흐름이지 굳이 대구만 뭐 유독 더 많다 더 적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석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적인 흐름이라는 측면은 맞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 시즌 같은 경우 초반에 매진 행진을 이끌었던 게 이제 하나 이글스였습니다. 뭐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가 매진 신드롬을 일으키고 뭐 모든 매체들이 대전에 집중을 했죠. 왜냐하면 뭐 유현진 복귀도 있었고요. 또 대전 팬들이 초반에 하나가 잘했을 때 엄청난 응집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구의 지금 야구 축구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것과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지점은 두 팀이 물론 삼성은 한때 왕조 명가였고 대구 FC가 시민구단 중에 굉장히 활발하고 선진적으로 움직이는 팀이지만은 두 팀의 현실이 그렇게 탑레벨 팀이 아닙니다. 이슈를 막 불러 모으는 팀들이 아닌데도 뭐 지지난해부터 매진이라든지 관중 동원력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탑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공간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일하게 두 구단이 다 새로 지은 경기장을 쓰고 있고요. 아주 쉽게 보면요, 이곳에 와서 가족들이 같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개인이 와서 인스타에 사진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쁘게 나오고 내가 이곳에 온 게 절대 그 남들과 비교했을 때 못지않게 세련된 콘텐츠로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대구에서 더더욱 깊이 있고 좀 단단하게 자리 잡는 그런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들 두 분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평가 포함해서 앞으로 내실을 더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점을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 끝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오늘 시간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오늘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단순히 경기 또는 그 경기를 관람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경기 전에도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팬들이 만족도를 느껴야 되고 중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이것이 전, 중, 후가 이어지는 다양한 팬 경험 활동이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에 어디서 모여서 테일게이팅을 한다거나 경기가 마치고 서울의 신천과 잠실과 같이 그 팬들이 가서 그 뒤 여흥을 즐기는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 중의 경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기의 전, 중, 후에 따른 팬 경험 활동이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아까 석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 야구, 축구가 모두 새 경기장에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 좀 씁쓸한 부분은 특히 올해 삼성 라이온즈의 라이온즈 파크가 3월, 4월에 경기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또 대구 FC의 그 DGB 파크 같은 경우에 피치가 상태가 좋은 걸로 전국적으로 또 정평이 나기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좀 일관된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경기장, 새 경기장이니까 더욱 좋은 상태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고 또 관중들도 그것을 즐길 수 있게끔 유지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프로 구단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그 기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회적 책임 활동이 조금 더 비시즌 중에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특히 야구를 보게 되면 144경기가 있으니까 시즌 중에는 뭔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비시즌 중간에 그 팬들과 소통을 하고 사회적인 책임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증가되어야 되는데 시즌을 하고 포스트 시즌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훈련을 하고 이게 계속 그 쳇바퀴 도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스포츠들이 이건 뭐 어떻게 해석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정치나 교육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제도에 있어서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뭐 효능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의 스포츠들이 그러한 최소한의 만족 또는 응원으로부터 나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우리 지역의 스포츠를 프로 스포츠들을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팬들의 지지와 응원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들은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더 증진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동들, 관리들을 통해서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석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큰 틀에서는 그 한준영 교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동일하고 늘 강조하시는 부분들의 그것들이 빠르게 조금씩 더 퍼져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크게 딱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과거, 미래, 그리고 주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대구에서 야구란 콘텐츠는 저희 또래 아니면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또래들부터 이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경험했던 콘텐츠가 바로 프로야구거든요. 근데 어느새 보면은 특히 아버지 세대들 같은 경우 굉장히 즐길 게 없는 시대이기도 해요. 저희부터 진짜 아버지랑 같이 한번 가볼 만한 옛날 시민운동장이랑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보여줄 만한 공간으로서 라팍이 있고요.
반대로 또 미래적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은 예전이면은 진짜 뭐 어린 친구들이 딸들은 스포츠를 싫어해서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아들들은 뭐 게임하고 이런다고 스포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라팍이든 대팍이든 뭐 한두 번만 가보고 나면은 제가 실제로 본 사례들입니다. 경험을 하고 나면은 느끼고 본인들이 먼저 찾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좀 이런 문화가 주변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팍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죠. 주변 도심 자체가 변하고 구도심이 굉장히 살아난 효과를 이미 보여줬고요. 라팍은 주변에 별 시설이 없죠. 근데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그 도시철도를 이용한 라인들이 라팍에서의 경기를 통해서 같이 주변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면은 앞서 한준영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변에 어떠한 축제 같은 느낌들이 들 거고요. 이 두 곳의 성공 사례가 그러니까 종목적인 성공, 주변의 성공이 지역의 성공처럼 보여서 이런 여파가 또 넘치고 넘쳐서 겨울 시즌을 책임지고 있는 농구가 또 농구로서의 콘텐츠 주변까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새로운 구장에서 팬들에게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야구와 축구 소식 살펴봤습니다. 한준정 교수님, 서금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사톡톡은 오늘을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더욱 다채로운 이슈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시사온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구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